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광민영 채널A 산업부 차장 새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보통 오전에 열리는데 오늘은 오후에 열립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는 자, 오후에 열리는 내용이지만 미리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는 이 재판에 가서 그동안 발가락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허리를 만졌다고 하네요. 네, 그동안에는 발가락 아프다고 해요. 얼마 전에 샌들 신고 나와서 절뚝거리면서 나왔던 화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약간 어디에 찧어서 발가락이 아파서 그래서 신발을 못 신는다고 해서 재판에 못 나왔던 케이스였죠. 근데 이번에는 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를 약간 짚고 좀 절뚝이며 나오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하네요.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오후에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없거든요. 대신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불출석을 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 번째 거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5일날, 10일날 했었고 이제 이번까지 안 나오게 되면 세 번째 안 나오는 건데 아마 그 내 재판 준비 지금 일주일에 4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허리라든지 발가락 통증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 좀 이상이 있어서 나가기 힘들다라고 아마 오늘쯤 아마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서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구인장 이렇게 발부를 하겠죠. 근데 구인장 발부해도 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고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재판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잠시 얘기했었습니다만 발 쪽에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어제는 이제 허리 쪽에 손을 짚으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또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상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발생했다. 입식 생활을 하다가 이 구치소의 좌식 생활로 바뀌다 보니까 허리 등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구치소가 뭐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딱딱한 생활을 하다 보면 앉고 서고 눕고 이러다 보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긴 한데 물론 지금 이 허리 아픈 통증을 이유로 해서 불출석을 통보하거나 의사를 밝힌 건 아닙니다만 발가락도 아프다고 안 나왔으니 허리가 아프면 어떡할까라는 게 살짝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걱정이 되고 사실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국정농단에 어쨌든 연루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라고 하면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들을 다 얘기해야 될 텐데 지금 계속 모르쇠로 얘기하고 허리 아프다고 얘기하고 또 발가락 아프다고 안 나오고 아니 예전에요 이재현 CJ 그 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링거 꽂고 휠체어 타고도 법원에 출석했었어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출석 안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프셔가지고 정말 치료받아야 되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인적 부분 반영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인장까지 발부받았는데 지난번에도 특검에서 찾아가서 제발 좀 와달라고 구인장 들고 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거는 국민들 앞에 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구치소에서 좌식 생활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허리가 아플 만도 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침대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 침대, 고가 침대를 3개나 들여놔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한 최민희 의원, 당시 의원이죠. 얘기 들어보시죠. 600만 원 이상 되는 침대, 그다음에 400만 원 후반대, 490만 원인가 그 침대, 그다음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침대, 이렇게 침대가 3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본관에 왜 이렇게 고가의 침대가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살림살이 일체가 있었어요. 김치냉장고도 있었고요. 김치냉장고는 의외죠. 그러니까 누군가 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네, 혼자 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대가 이제 3개가 새 걸로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저기에 누가 같이 생활하기에 그런가라는 의혹이 있었죠. 네, 그렇죠. 침대 3개,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도 이게 국정농단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왔을 때 아마 저희 채널A에서도 한번 보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저에 침대가 3개가 있다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저게 좀
475만 원, 네. 669만 원, 그리고 80만 원. 네. 왜 3개가 필요했을까? 그래서 3개 중에 일부를 최순실 씨가 이른바 보안 손님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드나들었잖아요. 그때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고 관련 보도를 채널A에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물어봤죠, 기자들이. 왜 도대체 침대가 3개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밀이다. 그 이유가 네. 이 요구하신 자료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 그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뭐 대통령의 이런 뭐 사생활 같은 것이 보안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반박할 이유가 많지는 않지만 요새 사실 보면 요새 열린 경우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호도 굉장히 좀 약한 수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 정권에 비춰보면 과연 경호라는 것, 보안이라는 것의 수준이 적정 수준이 어딘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모든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보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논란이 증폭이 되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저 때 한 개는 MB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전 정부 때 구입을 한 것이고 한 개는 저도로 갖고 하나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네, 그때 정호성 비서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쓰고 하나는 윤정추 행정관 거고 다른 하나는 수발되는 아주머니께 아닌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정영국 대변인이 발표했을 때 저 얘기가 몰랐을 거야. 아마 검찰에서 진술한 거니까. 그럼 누구 말이 맞냐는 건데 결국 이제 대통령의 생활들은 누가 더 밀접하게 관리했고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정영국 대변인은 사실은 공식적인 대변인이고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릴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가까웠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의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보면 아마 정호성 전 비서관의 말이 정영국 대변인의 발표보다는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영국 전 대변인 얘기 중에 하나는 전임 정부에서 산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2월 18일 날 산 거거든요. 2013년.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MB 정부 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행정상으로는 그게 맞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들어올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샀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해명을 그 당시에 저렇게 해서 그것도 좀 구설수에 올랐어요. 저도에 가 있다는데 저도에 가 있다는 것도 사실 믿겨지지가 않는 게 저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 갔었거든요. 한 번 간 걸 위해서 그 무거운 침대를 저도에 갖다 놨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려면 간이 침대를 가지고 가야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해명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정호성 비서관의 말이 더 맞다고 신뢰를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감옥에 가 있으면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정영국 대변인이 일단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정호성 비서관의 말이 전 비서관의 말이 더 신뢰가 된다고 봅니다. 아마 청와대 자료 자체에 본관에 있다라고 딱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본관에 있는 게 맞을 거고요. 아까 얘기대로 하나는 그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데 그 식사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식사를 챙겨줬던 조리장 조리장 말고 한식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침대를 아마 했을 것 같고 하나는 또 하나는 그 윤전추 행정관이나 아니면 최순실 씨도 한 번씩 들어왔을 때 거기서 쉬거나 자고 가거나 하기 위한 윤전추 행정관과 최순실 씨의 공동 침대 하나, 그 할머니 거 하나, 또 박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 하나, 이렇게 3개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누가 잤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금을 어차피 다 돼 있고 기록까지 되어 있고 내구 연한이 9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팩트 바로잡기다, 오보 괴담 바로잡기다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이 꼬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척이 그거 내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네, 이번에 제부죠. 신동욱 총재가 묘수라면서 제안을 한 게 박근혜 침대 처리 딜레마라면서 그렇다면 제부인 저에게 달라. 시골집에서 침대로 사용하겠다. 아니 여동생 주면 되지 왜 그걸 또 제부인 자기한테 달래요 또 그걸. 근데 사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따르면 예산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걸 아무나키나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일정 기간 사용 후에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함부로 이렇게 넘기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침대의 내구 연한은
2019년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 샀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어쨌든 청와대 한켠에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인물은 정유라 씨입니다. 네, 지각 문자의 비밀.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달아봤는데, 그때 처음에 정유라 씨가 새벽 2시에 나가고, 또 그 사실을 검찰에 그러니까 법원에 출석할 때 당시에 10시였는데, 그 8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나서 이 변호사들이 정유라 씨가 법정에 있는 걸 알게 된 게 10시가 넘어서였다. 법정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문자가 10시 넘어서 오느냐? 검찰이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광명희 차장.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 네티즌 수사대가 또 밝혀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상황에서 그날 그 시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지금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변호사님이니까 이제 정유라 씨의 휴대전화고요. 네. 그러니까 오전 8시 19분으로 찍혀 있는데 똑같은 문자 메시지가 무려 2시간 4분이 걸려서 변호사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특검 쪽에서 조작을 했거나 네. 다른 사람이 보낸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았던 거죠. 알고 보니까 당시에 모 통신사가 통신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시간대. 네. 근데 오른쪽에 방금 보셨던 정유라 씨의 그 휴대전화의 그 통신사하고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신사하고 달랐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LG U+, 그러니까 통신장애를 일으켜서 서로 다른 통신사끼리의 문자나 이런 전송 같은 게 원활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게 지연 전송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게 설명이 나오는데 상당히 저는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검을 조작했다라는 것보다는 네. 나오는 것처럼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아, 저거를 정말 저럴 수 있을까? 그럼 양쪽 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통신사 장애 때문이었다. 그럼 이런 사실이 그럼 밝혀지는 건가요? 좀 애매하긴 한데 실제로 그러면 정유라 씨나 문자를 받은 변호사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해당 그 통신사에 전화기를 쓰면 이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권영광 변호사가 맞다. 내가 그거 아까 통신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통신사 거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저 통신 장애로 인해서 좀 늦게 전달된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뭐 그걸 본인이 늦게 보낼 이유도 없는 거고 본인은 분명히 8시 19분에 나는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변호사는 무슨 소리냐. 나는 분명히 받은 게 10시 23분이다. 이러면 뭐 문자가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에서는 그 통신 장애로 인해서 그게 좀 늦게 이렇게 전달이 그것이 뭐 맞는 것 아닌가. 근데 지금도 보면 저렇게 정유라 씨가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말도 사실 일리가 조금 있는 게 새벽 2시에 애 엄마가 애를 그냥 밤에 새벽에 내버려 두고 저렇게 검찰에 선사같이 저렇게 출석하는 모습도 좀 희한하고요. 또 정유라 씨는 20살이 넘는 이제 성인인데 압박을 받았다고 해서 저렇게 그냥 제 발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도 아니고 본인이 막 뛰어가는 반가워서 뛰어가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 최순실 씨는 어제도 아니 걔를 협박하고 압박해서 2살짜리 애들을 집에 두고 나간 게 말이 되냐?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내가 엄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유라 씨의 증언의 효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압박과 회유와 거의 협박, 겁박에 의한 증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보수적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보면 그런 진술은 효력이 없게 돼 있어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유라 씨가 20살이 넘은 애 엄마인데, 그런 막 협박으로 해서 없는 얘기를 지어나거나 싫은 걸 했겠느냐. 그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의 효력이 무효로 될 만큼 그 정도의 협박이나 뭐 압박 뭐 이런 건 아닐 건데 문제는 이 새벽 2시에 불러다가 내가 가지고 10시까지 대기시켰다는 거. 뭐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는 뭐 서울시 어디 호텔에 놔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검찰의 어떤 적절한 행위냐에 대한 그런 비판은 찰 수는 있겠죠. 이 변호사 입장에서 뭐. 왜냐면 정유라 씨가 검찰 측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기자들이 막 있고 뭐 변호사 측이 못 나가게 하니까 일찍 이동시킨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이유라고 하면 아침 7시쯤에 이동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새벽 2시부터 이동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느냐는 것들을 변호인 입장에서는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아마 특검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도 이경재 변호사는 이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정유라 씨가 다음에 아마 증언 출석할지는 모르겠으나 정유라 씨 입으로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이건 내 진술이고 내 의사에 의한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공방은 싹 정리가 되는 거죠. 법적인 효력을 다쓸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도 정유라 씨의 속내는 정확히 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데 다음번에 혹시라도 또 증언대에 서게 되면 그 마음을 꼭 한번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과태료 50만 원? 우병우 수석이 뭐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건 아니고요. 어제 방청객들의 소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최순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우병우 전 재판을 보면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방청석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계속 응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청석에서도 50대 여성이 어제 재판에 들어와서 이제 전 문체부 감사 담당관 백 씨가 저게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인이 좌천당했다, 회의와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불리한 증언을. 그렇죠, 불리한 증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방청객에 앉아 있는 아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을 지지하는 사람이겠죠. 이분이 비웃듯이 하라는 말을 한 거죠. 하하. 웃기다 뭐 이런 취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분을 일으켜 세워서 그걸 이렇게 비웃을 만큼 웃긴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감치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을 또 받나 봐요. 감치 명령 받거나 재판을 다시 받았는데 감치는 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 50만 원으로 처분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50만 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딸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우리 대통령님께 격리해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게 재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정이 공정하게 재판부가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재판부가 판단하고 재판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저런 말들 하는 것들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또 처분까지 한 것은 앞으로 재판에서 저런 일이 또 벌어지면 비슷한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이 방청객은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아,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과태료 50만 원을 처음으로 받았다면서요? 그럼요. 이제 재판장이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닌 이상 아무리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는 거죠. 과태료하고 벌금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벌금은 정과에 남아요. 과태료는 행정처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통 딱지 띈다고 하잖아요. 뭐 신호 위반, 속도 위반했다고 정과에 남지는 않잖아요. 과태료거든요. 범칙금은 일종의. 그러니까 그건 행정처분이고 벌금형은 그 전과에 남는 거예요. 예. 뭐 집행유예. 근데 만약 과태료를 50만 원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못 내게 되면 과태료 이제 과언합 처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국세 과언합 처분처럼 이제 환가, 뭐 재산 압류하고 환가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죠. 예. 근데 거기까지 뭐 가지는 않을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종종 있어 이런 일들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하다 보면 뭐 웃거나 무슨 뭐 이래가지고 재판장한테 판사한테 주의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많이 봤는데 제가 감치까지 가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재판이라면 이거는 사실 경고하고 끝날 얘기지 감치까지 하거나 뭐 과태료 할 사안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다시는 이거 하지 마. 왜? 지금 방지하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경고적 차원에서 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네, 재판을 지켜보고 본인의 지지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건 괜찮지만 재판정은 정말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